당신이 평생 믿어온 정상이 한순간에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모든 권위, 모든 기준이 무색해지는 그 순간, 한 글자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온 문자 하나가 옥스포드 강의실을 침묵시키고 거대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글이라는 이름의 혁명. 그 중심에서 저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스스로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옥스포드에서 펼쳐진 한글 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로웰이라고 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언어학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하면서 제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서구 언어, 특히 라틴 문자를 중심으로 한 언어들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정상이라고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라틴어, 이런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세계를 이해하고 문명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에게 있어 동양의 언어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이고 제한된 존재였을 뿐, 결코 보편적이지도 위대하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글은 존재조차 희미한 문자였죠.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언어학부 첫 수업, 세계 언어사 개론 시간에서였습니다. 강의실은 옥스포드 고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기대를 품고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새 공책과 펜을 준비하고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언어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시어 강단에 오르나서 코닝 교수님은 그 명성답게 말없이 교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강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첫 마디를 기다렸죠. 그런데 교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여느 교수들처럼 긴 서론이나 농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짧은 한 문장으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 그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람과 당혹, 심지어는 가벼운 비웃음까지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이라니요. 세상의 중심이자 인류의 표준이라 여겨지는 라틴 문자나 그 방대한 역사와 문명을 담고 있는 중국 한자가 아니라 작은 나라의 문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교수님이 무언가 실험적인 화두를 던지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난이나 실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교실 한 구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동양인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검은 머리, 조용하지만 뚜렷한 존재감. 그의 이름은 지훈박,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게 차가운 시선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한글을 옹호하는 존재로 그를 상정해버렸던 것이죠.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 체계성, 그리고 현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구조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문자가 어떻게 인류 문명의 중심에서 수백 년간 자리 잡은 라틴 문자보다 우수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배워온 모든 역사와 문명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노트에는 한글, 체계성, 디지털 최적화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한글이 결코 라틴 문자나 키릴 문자보다 우수할 수 없다는 것을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수십 권의 책과 논문을 펼치고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해설서, 현대언어학자들의 평가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료들은 하나같이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의문학적 혁명이라 부르고 있었고 디지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혹시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완벽한 문자라면 내가 지금껏 믿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확인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한글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경멸이었고 그 다음은 의심이었으며 그 의심은 곧 치열한 탐구로 변해갔습니다. 돌아보면 그날 아서 코닝 교수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논문과 연구서를 읽으며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관한 기록을 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과장된 평가일 거야.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지만 지식은 묵묵히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수업은 이어졌고 아서 코닝 교수님은 매번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하며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자음 설계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의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무의 입술이 닫힌 모습을 본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글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지운 박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도서관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성이 글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던 시대, 모두를 위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서구 문명의 우월성은 사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자는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도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권력이 아닌 평민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이토록 인간적인 문자를 왜 무시해왔을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훈과의 대화는 때로는 열띤 토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글의 약점을 지적하려 했지만 지훈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변화가 생겼지만 창제 정신과 구조는 여전히 빛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저를 더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제 절친 소피아 베넷은 조용히 저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많은 사용 인구나 오래된 역사에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숫자와 역사를 잣대 삼아 세상을 평가했지만 진정 중요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인간애였습니다. 한글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키보드 입력 효율성, 자동 교정 기능과의 궁합, 데이터 압축률 등 현대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였습니다. 단순한 전통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 프로젝트 발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가장 완전한 문자 선정이었고 저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제가 믿어온 세계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라틴어, 한자, 아랍어 등을 선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혼자 한글을 선택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조롱을 받게 되더라도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외면하지 말자. 그 결심은 조심스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철학, 구도적 특성, 현대적 활용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발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설렘이 피어오릅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진짜 위대함은 크기나 권위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완전성에 있다는 것을요. 최종 발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저의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발표 주제를 정한 후에도 매일 밤 스스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여줄까? 만약 비웃음이나 조롱을 받게 된다면 저는 과연 그 모든 것을 담담히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여다보면서도 수없이 수정하고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소피아 베넷은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긴장하지 마. 내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면 사람들도 느낄 거야. 소피아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떨림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초상화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고 그 시선들이 저의 결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강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서 코닝 교수님은 교탁 앞에 조용히 서 계셨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발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는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예상대로 라틴 문자, 한자,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같은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손에 쥔 발표 자료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느새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에밀리아 로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다리를 끌고 교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해. 내가 느낀 진심을 전해. 저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어왔던 세계와는 다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구권 언어만이 문명의 척도라 믿어왔던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오래된 역사나 권위, 대중성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완전성, 인간을 위한 따뜻한 배려,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눈을 감고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글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체계, 간단한 모음 구성으로 무한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조합 원리,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문맹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지배계층의 편의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간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말할수록 점점 제 안에 확신과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움츠러들거나 편견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용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작은 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가장 찬란한 산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작은 문자 속에서 인류 모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저는 손에 쥔 발표 자료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기에 잠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코닝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과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지훈박은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 저에게 수백 마디의 응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처음 걸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두려웠던 발걸음은 이제 가벼웠고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용기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소리 높여 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모두를 위한 길을 걷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은 바로 그런 정신을 품은 가장 위대한 문자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낯선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편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맑은 공기처럼 새로운 감정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박과 저는 자연스럽게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커피를 한 잔 주문해 주었고 우리는 창가 쪽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봄 햇살이 캠퍼스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정말 두려웠어요. 나 혼자 엉뚱한 길을 걷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기를 잘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한 격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작은 나라에서 온 청년이 저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연구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도 바꿔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월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세상을 재단해왔습니다. 더 오래된 것, 더 넓게 퍼진 것, 더 힘이 센 것을 기준 삼아 세상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그런 표면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모두를 품으려는 포용성에 있다는 것을요. 한글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인류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과 그 시대 사람들은 지배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서 코닝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밀리아, 나는 내 발표를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네. 내가 선택한 용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몰라. 교수님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겸허하게, 더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포함해 비서구권 언어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세상을 좁게 보았지만, 이제는 세상을 훨씬 넓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 박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세계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 음식, 예술,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소피아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 가끔 생각해요. 만약 한글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작은 세계 속에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아, 세상은 언제나 넓고 깊어. 그리고 넌 이제 그 문을 열었어. 앞으로는 내가 발견하는 것마다 내 세계가 더 커질 거야.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한글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위대함은 크기나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진정한 위대함은 모두를 위해 열려 있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은 그런 위대함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문자였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